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경남 김영만입니다. 자, 을령비 임서교실. 지난 시간에 여기 숭자까지 알아봤습니다. 오늘도 네 의자를 가지고 알아보는데요. 아, 시작하기 전에 이 비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? 자, 이렇게 완벽하게 그 파손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글씨들이 있고,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돌이다 보니까 세월의 그런 흔적이 남아있죠. 많이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. 한데 이제 그 우리가 유추는 할 수가 있어요.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를 유출해서 이제 글씨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, 이제 그 본 영상에서는 이렇게 좀 부분 부분 깨진 거는 어디가 획이고 이제 그 깨진 부분인지를 대충은 우리가 감을 잡아서 운피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완전히 나간 부분, 그러니까 중간 반 이상 깨진 부분은 다루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예서 기본 말씀드렸죠. 사신비, 을령비, 예기비, 장천비, 내고는 예서를 배우려면 무조건 배우는 게 좋다. 뭐 사신비 하나 쓰고서 뭐 사신비 다 배웠다 이러고 뭐 이게 안 됩니다. 그냥 더하기 빼기 배우고서 수학 다 했다가 이 안 돼요. 그렇죠? 다 아, 비문마다 그 배워지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. 그리고 그 앞에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. 임소라는 과정에서 사실 을령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. 제대로 맛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여러분도 그 임서를 하시면서 어, 좀 많은 시간을 임서하는데 할애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 필력이 굉장히 좋고 화려하고 또 그렇게 수려한 반면에 굉장히 아주 그 기품이 있는 그런 글씨체니까 예서의 틀을 잡는데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리듬감도 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때는 옆에다가 책을 놓고 하나하나 이제 비교해 가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이제 한자 한자 좀 살펴보면은 이 성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위에 이 부분을 굉장히 넉넉하게 잡아줘야 돼요. 이 부분요. 그런데 쓰다 보면은 자꾸 여기가 넉넉하게 안 돼요. 뭐 이제 제가 느낌을 그동안에 오랜 시간 임사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도자는 어느 부분이 안 되냐면 여기 이쪽 부분이 안 돼요. 파임이 이렇게 책받침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. 그리고 이제 이 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 크게 복사했는 데는 없어요. 근데 이건 제가 보기니까 썼습니다.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같은 경우. 그리고 가을 추자도 이게 눈에 보이는 거랑 써놨을 때 이게 그 중심 잡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자,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드렸어요. 자, 요걸 가지고 이제 한자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성자는 위에 부분을 넉넉하게 잡는 게 좋다고 그랬죠. 보이는 게 넉넉한데 내가 쓰는 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가로획을 좀 넉넉하게 길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우선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. 이제 보면은 자꾸 보면은 요령만 자꾸 그 찾게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요령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냥 우직하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 있는 거지, 뭐 느닷없이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좀 이렇게 좀 길게 내려왔죠. 그래야지 이건 두 개 내려간 다음에 할 수도 되고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내리셔도 됩니다. 자, 필순, 이거 뭐 필순 틀리지 않았냐.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물론 거기에 맞는 필순을 구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서예라는 거는 조형성, 글씨를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인 글씨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니까 필수는 조금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. 그러고 났을 때 이 입구가 문제예요. 입구가 커지면은 난리가 납니다. 내가 보이는 것보다 좀 작게, 저도 좀 작게 좀 해볼게요. 가늘고 작게. 이런 느낌으로 들어온다 써야지 여기가 맞아요. 나중에. 물론 여기는 비어 있죠.
근데 이 정도 느낌으로 써야지 맞는단 말씀을 드려요. 그랬을 때 이 각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. 사선으로 내려왔어요.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겠지만은 이 필의를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.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죠. 이렇게. 그리고 중심 개념, 중심이 이렇게 나오면 중심이 맞추면 돼요. 안 어려워요, 이거. 그래서 이건 살짝 이렇게 시작해서 올라갔다가, 자, 파책을 보면 올라갔다가 살짝 요 올라간 각도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수평을 잡으면서 이렇게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은 여기가 각이 좀 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둥글게 빠지는 부분이 있죠. 그 차이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도자도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책받침이도 어렵지만은 이 머리수 부분을 얼마만큼 크게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져요. 이거는 생각보다 크게 해야 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.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크게 해야 된다는 거, 이 부분 그랬죠?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예서를 함부로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저도 처음에 이제 예서가 멋있잖아요. 그래서 나도 예서를 좀 많이 써서 잘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. 근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. 이제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.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, 자, 이 점은, 자, 방향이 위쪽으로 갔습니다. 위로 갔어요. 이거는 사실 이거보다 좀 밑으로 내려왔죠. 반대로. 얘는 더 내려왔어요. 그리고 모양도 달라졌어요. 이만큼 나오죠. 근데 공통점은 여기는 맞죠. 거의 비슷하게 맞죠. 이렇게 해서 꼬다리를 달고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냥 하셔도 무방합니다. 이렇게 와서, 자, 여기서 보통 한 번에 하려고 하는데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여기부터 다시 세워서, 자,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기 시작하죠. 힘을 꽉 준 상태에서 붓을, 자, 운필 보이시나요? 네,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정확한 책받침이 구성이 됩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회계 변화, 방향의 변화까지 다 고려를 했다. 그랬을 때 이 앞에 부분, 머리수 부분이 너무 작아지게 되면은 얘만 또 두드러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. 그다음에 이제 힘쓸 면자인데요. 문맥상으로 보면 면학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뭐 이게 금속학 해가지고 문장을 뭐 알아내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. 자, 여기서 요 방향은 요 면자 쓸 때 살짝 옆으로 누웠어요. 이렇게 오고, 자, 여기서도 이 부분이 커져야 돼요. 이 부분이 커져야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정도 쓰시면 돼요. 물론 여기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냥 이렇게 써도 임선이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쪽 내려오는 각도에 굉장히 유념해야 돼요. 너무 세워도 안 되고 너무 눕혀도 안 되고. 그리고 여기 와서 끝에 와서 이렇게 해서 살짝 띄지 안으로 이렇게 회봉을 하든가 뿌리지 마세요. 그리고 자, 비율을 봤을 때 이 길이만큼 내려오면 돼요. 근데 얘가 작아지게 되면 여기만 그 아래 공간만 두드러지니까 써놨을 때 굉장히 조금 좀 붕 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. 이건 거의 수치가 여기서 내려오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붓이 돌아갈 때 방향이 바뀌면서 잘 펴져서 중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. 대부분 이 부분 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오죠. 그러면은
여기선 중봉으로 왔다가 오면서 측필로 오는데 붓이 여기서 터질 확률이 이만큼 오면 터질 확률이 많아지니까 항상 면을 바꾸는 거 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쪽 부분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. 약간 그 좀 가늘게 처리를 했죠. 자, 이것도 깨졌으니까 여기 물론 유출을 했을 때 힘력자니까는 힘력으로 유출하고 이렇게 있었어요. 여기 안에까지 이렇게 오면 공간도 잘 처리가 됐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가울주보입니다. 가울주자에 여기 한번 이렇게 화면에 잠깐 크게 보여드릴까요? 여기 요 간격이 굉장히 넓죠.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기에 넓게 써야 되겠다 그러고 넓게 쓰면은 조금 문제 생길 수 있어요. 여기서는 조금 넓게 쓰는 것보다 내가 봤던 것보다 조금 좁게 쓰기를 권해드립니다. 여기를 그죠? 이렇게 아래가 길게 나왔죠. 이것도 이렇게 살살 점점 붓을 눌러가면서 이렇게 왔을 때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한번 흉내를 좀 내볼까요? 그냥 이렇게 드는 수가 있어요. 이게 아닙니다. 이거 아닙니다. 이렇게 와서 이 끝으로 왔다가 월측은 이렇게 붓이 회봉을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이쪽을 더 추천드립니다. 자, 이것도 이렇게 찍었다가 위쪽으로 붓을 이렇게 모으면은 이런 삼각형점이 나오겠죠. 자, 여기서 좀 크게 나왔어요. 점이 크게 나오죠. 이것도 여기 쭉 비치지 마시고 이렇게 세워서 끝까지 이렇게 붓을 유지를 해야지 탁 뿌리게 되면은 기가 팍 발산이 돼가지고 좋게 발산이 되는 게 아니라 기가 흩어진다 그러죠. 발산보다도 흩어져가지고 글씨가 좀 격이 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나니까 그런 건 조금 안 하시는 쪽으로. 자, 여기서도 살짝 기울었지만 거의 수평으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. 여기서 바로 이렇게 붓이 움직여야 돼요. 바로. 이렇게. 그리고 이 각도를 감안해서 자, 파임이 이거보다 더 내려왔죠? 이렇게 보시면서. 자,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내가 써놨을 때 이것보다 한번 재해석을 해서 써놨을 때 훨씬 더 육빌로 쓰는 느낌이 나게 쓸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.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금세 아실 거예요. 내가 체본 없이 비문만 보고 글씨를 쓰는데 왜 그 일반 선생님들이나 작가들의 쓴 그런 느낌을 못 낼까 느끼셨을 거예요. 또 체본만 보고 쓰니까 또 왜 글씨에서 이 비문에서 오는 금석기 이런 게 왜 안 느껴질까 하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. 그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좀 사람을 좀 괴롭히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그 글씨 원본 체본이 있으면 체본을 보고 따라 쓰시다가 비문을 보고서 나도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. 그게 한 단계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은 자꾸 쓰시면 많이 쓰시면 해결되니까 그냥 그 과정을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그래야지 제가 좀 힘도 없고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영상 나오면 광고 나오면 광고도 많이 좀 봐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